세상은 생각보다 훨씬 더 잔인했다. 아내와 가장 친했던 친구의 배신을 알게 되었을 때 그 누구도 그 진실을 내게 알려주지 않았다. 이건 단순한 비극이 아니었다. 내가 직접 만들어낸 지옥이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진 걸까? 혹시 내가 그럴 만한 사람이었던 걸까? 아직도 정답은 모르겠다. 하지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단 하나. 이 지옥 같은 현실을 끝내는 것뿐이다. 아내 서연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놀랍게도 그녀와 현우는 내가 그걸 눈치챘다는 걸 전혀 모르는 듯했다. 현우, 그는 내 오랜 친구였고 예전엔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다. 이 이야기가 어디선가 들어본 듯 뻔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런 이야기가 흔하다는 건 실제로도 세상에 너무 자주 벌어진다는 뜻이기도 하다. 처음엔 믿기지도 이해되지도 않았다. 왜 하필이면 그 많은 사람 중에 현우였을까? 서연은 분명 아름다운 여자다. 30 중반을 넘겼지만 두 아이를 낳고도 여전히 완벽한 몸매를 유지하고 있었다. 여름에 비키니를 입고 나올 때면 나조차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하지만 현우의 아내 지연도 그에 못지않게 매력적이었다. 솔직히 말하면 때로는 서연보다 더 눈길이 갔다. 그녀는 키가 크고 붉은 빛이 도는 긴 생머리를 허리까지 길렀으며 초록빛 눈동자는 사람의 속마음까지 꿰뚫을 듯한 느낌을 주었다. 어느 날 우연히 그녀의 신체 사이즈를 알게 된 적도 있었고, 솔직히 말하자면 그 정보가 내 눈길을 사로잡았던 것도 사실이다. 서연과 현우의 관계를 눈치챈 뒤로 나는 한동안 멍하니 시간을 흘려보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서연을 사랑했고 혹시 다시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놓지 못하고 있었다. 희박한 가능성이지만 직접 대화해보기 전까진 포기할 수 없었다. 나는 금요일에 그녀와 얘기해보기로 결심했지만 결국 만남은 월요일로 미뤄졌다. 이틀이나 기다린 이유는 단순했다. 서연에게 아주 급한 연락이 왔다며 위중한 친구를 돕겠다고 나간 것이다. 그 말을 듣고도 나는 어딘가 마음 한구석에서 의심을 거둘 수 없었다. 혹시 내가 그날 현우에게 골프를 치자고 연락하면 지연이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 머릿속에 떠올랐다. 현우 씨요? 주말에 어디 간다고 아침 일찍 나가셨어요. 마침 부모님께서 아이들을 속초 전원주택으로 데려가신 덕분에 나는 오랜만에 서연과 아이들 없이 조용한 주말을 맞이하게 되었다. 어쩌면 이 평온한 주말이 내 인생에서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다. 집에 돌아오는 길, 나는 편의점에 들러 맥주 한 박스를 샀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결심했다. 일요일 밤까지 24병 전부 비워버리겠다고. 집에 도착하자마자 반팔 티셔츠와 반바지로 갈아입고 부엌으로 향했다. 오늘 저녁은 특별할 것 없었다. 그저 혼자 간단히 먹을 수 있는 요리면 충분했다. 냄비에 소시지를 넣고 끓이며 양파를 썰고 찬장에서 통조림 콩을 꺼냈다. 콩을 넣고 가스레인지에 불을 올린 순간 두 번째 맥주 캔을 따며 냉장고에서 겨자를 찾고 있었는데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자 지연이 서 있었다. 그녀는 민소매 티셔츠에 실내 슬리퍼 차림이었고 속옷을 착용하지 않은 듯한 그 모습은 단번에 시선을 끌었다. 나는 본능적으로 잠시 눈을 떼지 못했다. 바쁜 거 아니에요? 지연이 물었고 나는 맥주 캔을 들고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반쯤은요. 대충 저녁 차려놓고 혼자 맥주 마시고 있었어요. 같이 먹어도 될까요? 그럼요. 혼자 먹기엔 좀 심심하던 참이었거든요. 나는 자연스럽게 그녀를 안으로 들였고 우리는 함께 부엌으로 향했다. 지연은 식탁에 앉았고 나는 그녀가 맥주를 잘 마시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기에 찬장에서 미리 사두었던 레드 와인을 꺼내 잔에 따랐다. 저녁 별거 없어요. 소시지랑 콩요리예요. 지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딱 좋아요. 소시지가 팔팔 끓고 콩도 보글보글 끓기 시작하자 나는 불을 끄고 냄비를 옆으로 밀어두었다.
찬장에서 접시 2개를 꺼내 하나를 그녀에게 건넸다. 지연은 조심스럽게 소시지 2개를 접시에 옮기고 콩도 함께 덜어냈다. 우리는 마주 앉아 식사를 시작했고 한동안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포크와 나이프 소리만이 공간을 채웠다. 잠시 망설이다가 내가 먼저 물었다. 그런데 무슨 일로 온 거예요? 지연은 포크를 잠시 내려놓고 나를 바라보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 서연이 어디 있는지 알아요? 나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다. 응. 아픈 친구 도와주러 나갔대요. 그런데 그녀는 고개를 약간 갸웃하며 되물었다. 그게 언제부터였을까요? 그렇게 급한 일이 생겼다는 얘기 난 한 번도 못 들었는데요. 그러곤 눈을 찌푸리며 낮게 속삭였다. 그건 현우 씨 얘기 아니에요? 오늘 아침엔 아무렇지도 않게 집을 나갔었는데 그 순간 공기마저 얼어붙는 듯한 정적이 흘렀고 지연은 다시 입을 열었다. 민수 씨도 알고 있잖아요. 서연이랑 현우가 바람 피우고 있다는 거요. 그리고 지금쯤이면 아마 해운대 모텔 130호쯤에 있지 않을까요? 나는 긴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정확한 장소는 몰랐어요. 하지만 서연이 나를 속이고 있다는 건 이미 몇 주 전부터 알고 있었죠. 지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다. 어떻게 알았어요? 나는 시선을 돌려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세탁하다가 현우 바지 주머니에서 콘돔 포장을 발견했어요. 우린 지금 아이를 가지려고 준비 중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부는 콘돔을 쓰지 않아요. 그녀의 눈빛이 차갑고 단호하게 변했다. 그 안에는 실망과 냉정함, 그리고 단단한 결심이 섞여 있었다. 그 사람이 그런 짓을 벌이는 이상, 난 더 이상 그 사람 아이를 낳고 싶지 않더라고요. 혼자 아이를 키우는 건 상상만 해도 끔찍하니까요. 그녀는 이어서 조용히 털어놓았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유산 중 일부를 써서 사설 탐정을 고용했어요. 둘은 점심시간마다 따로 만났고 현우가 늦게 퇴근한다고 전화할 땐 대부분 서연이랑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나는 그 말에 놀람과 동시에 씁쓸한 공감을 느꼈다. 그걸 어떻게 그렇게 확신할 수 있었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그날의 일을 떠올렸다. 그날 당신이 지하실에서 책장을 만들고 있었던 날 기억나요? 난 위층에서 전화를 받으려던 참이었어요. 그런데 지하실에서도 동시에 전화벨이 울렸죠. 서로 다른 수화기에서 동시에 들려오는 소리. 그 순간 서연의 입에서 튀어나온 말이 귀를 때렸어요. 그녀는 숨을 깊이 들이쉬곤 말했다. 자기야.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듯 이해가 되었다. 지연은 덧붙였다. 그 뒤로 현우의 목소리도 들렸어요. 오늘은 더희 호텔에서 점심을 같이 못 먹을 것 같아. 중요한 미팅이 잡혔어. 그에 대한 서연의 대답은 이랬죠. 그럼 보고 싶을 거야. 다음엔 꼭 제대로 보상해줘야 해. 그녀는 아무런 감정 없는 말투로, 그러나 말끝엔 서늘함이 서려 있었다. 그 순간부터 내 마음도 더는 되돌릴 수 없는 선을 넘고 있었는지 모른다. 그 순간 모든 게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나는 어떤 말도 떠올릴 수 없었고 무거운 침묵 속에 그저 앉아 있을 뿐이었다. 지연은 조용히 다가와 내 맞은편에 앉았다. 우린 서로를 바라보았고 말없이 많은 것을 이해할 수 있었다. 복수나 분노를 뛰어넘는 설명하기 힘든 감정들이 교차하는 순간이었다. 어쩌면 서로의 상처가 너무 닮아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는지도 모른다. 지연은 담담하게 자신의 계획을 털어놓았다. 그녀는 철저하게 준비해왔고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시기까지 계산하며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그 행동 하나하나가 즉흥이 아닌 오랜 절망과 고통이 쌓인 끝에 만들어진 결정이었다. 나는 그녀의 말을 조용히 듣고 있었다. 이 상황은 단순한 외도가 아니라 버림받은 두 사람이 자신만의 방식으로 살아남기 위한 선택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다. 이건 단순한 충동이 아니라 자신을 버린 사람들에게 보내는 가장 강한 메시지라고. 우린 함께 침실로 향했다. 과거도
이름도 이유도 내려놓은 채 지금 이 순간에만 집중했다. 말보다 감정으로 서로를 마주한 밤이었다. 고통과 분노, 상실감이 뒤섞인 감정이 흐르며 그 안에서 이상하리만큼 따뜻한 위로가 피어났다. 죄책감은 없었다. 그녀도 나도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고 서로를 받아들였다. 그건 복수가 아니라 잠시 서로에게 머무는 치유 같았다. 우리의 밤은 그렇게 흘러갔다. 숨이 가빠지고 땀이 이마를 타고 흘렀으며 나는 그녀 옆에 조용히 쓰러졌다. 잠시 후 지연이 팔꿈치로 몸을 세우고 나를 내려다보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믿기지 않는다는 듯한 목소리였다. 왜 서연이 현우를 선택했는지 그 이유는 그녀조차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그리고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그래도 우린 오늘 밤이 있고 내일 하루 종일 그리고 일요일 아침까지의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이 지나면 서연이 언제 집에 돌아오든 당신은 이제 더는 신경 쓰지 않게 될 거예요. 그 말처럼 우리의 밤은 쉽게 끝나지 않았다. 두 번째, 세 번째, 우리는 끝까지 서로에게 집중했다. 한참 후 지연은 불안한 듯 조심스럽게 물었다. 나 혼자 집에 돌려보내진 않겠죠? 나는 그녀를 부드럽게 안으며 웃었다. 바보 같은 소리 말아요.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품에서 잠이 들었다. 아침이 되자 나는 먼저 눈을 떴고 고요히 잠든 그녀를 바라보다 문득 생각이 들었다. 나도 결국 서연과 같은 사람이 되어버렸구나. 그녀가 먼저 나를 배신했기에 내가 먼저 한 약속은 깨졌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녀가 먼저 선을 넘었고 나는 그에 맞서 똑같이 반응했을 뿐이라고 그렇게 핑계댈 수도 있었다. 남들도 말하잖아. 똑같이 당해봐야 그게 얼마나 아픈지 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나도 내 결혼을 배신한 사람이었다. 이제 와서 도덕적인 척하며 그녀를 비난할 자격이 과연 나에게 있을까? 서연은 아직 내가 바람을 피운 걸 모르고 있었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 사실이 나를 짓눌렀다.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무겁게 그렇게 생각에 잠겨 있을 무렵 지연이 조용히 눈을 뜨고 물었다. 무슨 생각해요? 나는 거짓없이 내 마음속 고민을 털어놓았다. 지연은 조용히 내 말을 다 듣고 난 뒤 차분하게 말했다. 나도 당신처럼 현우와 결혼할 때 같은 맹세를 했어요. 그럼 나도 당신처럼 거짓말쟁이일까요? 그녀는 고개를 젓고 말했다.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현우가 먼저 약속을 깼고 그건 마치 계약이 파기된 것과 같아요. 대학교 시절 계약법 수업에서 배웠던 내용이 떠오른다며 상대방이 계약을 먼저 위반하면 그 계약은 무효가 될 수 있다고 했다. 현실의 결혼은 법처럼 딱딱하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 사이엔 분명 약속이 있었고 그건 현우가 먼저 깨버렸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그 약속을 지켜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녀는 내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민수 씨도 그렇게 생각해봐요. 우리는 누군가를 속인 게 아니에요. 그저 그들이 먼저 버린 약속 속에서 우린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내고 있을 뿐이에요. 그녀는 미소 지으며 몸을 일으켰다. 이제 그 얘기는 그만해요. 배부터 채우고 그리고 잠시 말을 멈추더니 장난스럽게 속삭였다. 우리 집으로 가서 현우가 자던 그 침대 쪽을 정화할 시간이에요. 다시금 그녀는 나를 유혹했고 우리는 또 한 번 뜨겁게 서로를 마주했다. 그날 밤 그녀가 임신되지 않았다면 그건 아마 우리가 덜 노력해서가 아니었을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지연이 조용히 물었다. 아이들은 언제 돌아와요? 나는 식탁에 앉으며 대답했다. 6시쯤이요. 그녀는 스테이크와 달걀로 아침을 차려줬고 오늘 하루 동안 나를 어떻게 잘 써먹을 건지 장난스럽게 말하며 웃었다. 그 웃음 뒤엔 차가운 각오가 숨어 있는 듯했다. 오후 4시쯤 나는 부모님이 예상보다 일찍 도착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집으로 향했다. 그녀의 집을 나서려는 순간 지연이 물었다. 결정은 했어요?
나는 짧게 고개를 저었다. 아직은요. 연기 잘해요? 무슨 말이에요? 모든 게 아무 일 없는 것처럼 행동할 수 있냐는 거예요. 겉으론 평범한 남편처럼 아무 일도 없는 듯이. 나는 고개를 갸웃했다. 글쎄요. 왜 그게 필요하죠? 지연은 천천히 그러나 확신에 찬 눈빛으로 말했다. 최고의 복수는 우리가 주말 내내 해왔던 걸 계속하는 거예요. 나는 계속하고 싶어요. 내가 임신할 때까지. 그녀는 차분하지만 단단한 어조로 이어갔다. 그리고 당신 아이들을 생각해야죠. 이혼하면 아이들은 법적으로 거의 엄마에게 가요. 당신은 겨우 주말에만 아이들을 볼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마저도 서연이 마음먹고 막으면 아예 못 볼 수도 있어요. 나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봤고 지연은 조용히 말했다. 내 조언은 지금은 참는 거예요. 겉으론 평범한 부부처럼 살아가면서 우리 둘은 기회가 될 때마다 다시 타오르는 거죠. 그게 그렇게 쉬울까요? 지연 씨. 배신자들은 결국 들켜요. 우리가 그들을 알아챌 수 있었던 것도 그들이 어리석게 실수를 했기 때문이잖아요. 서연과 현우는 집 전화로 몰래 통화할 만큼 무방비였고 현우는 바지 주머니에 콘돔 포장을 넣고 다닐 정도로 부주의했어요. 그래서 우린 알 수 있었던 거죠. 하지만 우리는 다를 수 있어요. 비밀용 휴대폰을 2개 준비해요. 이름 없는 번호로 된 저렴한 폰으로. 서로 연락은 그것만 쓰는 거예요. 집에선 서랍 깊숙한 곳에 숨기고요. 배우자들이 우연이라도 발견하지 않도록요. 그리고 그 둘이 언제 만나는지 파악하면 우리도 똑같은 시간대에 만날 수 있는 거죠. 나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서연이 늦게 퇴근하면 아이들을 제가 돌봐야 해요. 점심시간에 만난다고 해도 회사에서 긴 점심시간은 어렵고요. 지연은 고개를 끄덕이며도 흔들림 없었다. 당신도 가끔 늦게 퇴근하잖아요. 그럼 서연은 집에 있어야 하겠죠. 나도 수요일마다 대학교 친구들이랑 카드 모임 있고 가끔은 회사 사람들이랑 한 잔도 해요. 현우는 그런 내 일정엔 신경 안 써요. 또 하나 방법이 있어요. 우리도 집 전화선에 녹음기를 설치하는 거예요. 그들이 나누는 대화를 미리 알고 대처하는 거죠. 그녀는 마지막으로 조용히 물었다. 같이 할래요? 나는 한숨을 내쉬며 중얼거렸다. 당신 진짜 철저하네요. 혹시 빠뜨린 게 있을 수도 있겠지만 둘이 머리 맞대면 빈틈은 없을 거예요. 그녀의 눈빛이 흔들림 없이 내게 박혔다. 정말 이 모든 걸 원해요? 지연은 주저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이에요. 난 현우에게 모든 걸 줬어요. 정말 아끼고 챙기고 심지어 버릇까지 드렸는데 결국 날 배신했어요. 그래서 나는 그 사람이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자기 아이인 줄 알고 키우게 만드는 게 가장 완벽한 복수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이 나를 배신한 대가로 평생 속고 살게 만드는 거죠. 나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하지만 서연 앞에서 평범한 남편처럼 행동하는 건 솔직히 자신이 없어요. 지연은 고개를 기울이며 미소 지었다. 하지만 당신은 내가 자극해 주잖아요? 지난 48시간 동안 당신 정말 많이 즐겼잖아요. 내가 원한다면 언제든지, 얼마든지 당신과 사랑할 준비되어 있어요. 이런 제안을 거절하는 건 쉽지 않을걸요? 나는 작게 웃으며 대답했다. 그랬으면 좋겠네요. 하지만 그게 다는 아니에요. 현우는 아들과 딸, 2아이를 원해요. 난 2아이 모두 같은 아버지를 갖게 하고 싶어요. 첫 아이가 딸이면요? 그 사람은 분명 아들을 원할 텐데요. 지연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계속 시도할 준비 되어 있어요.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들키기 전까진 계속하죠. 우린 절대 들키면 안 돼요. 맞아요. 지연은 다시 몸을 내밀며 덧붙였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당신, 현우 앞에서 아무렇지 않게 연기할 수 있겠어요? 나는 헛웃음을 지었다. 그 사람이 내 아이를 자기 아이인 줄 알고 키운다고 생각하면 웃음이 터질까 봐 걱정되긴 하지만 해볼게요.
그녀는 장난스럽게 윙크하며 말했다. 화요일에 나 퇴근하고 친구들이랑 한잔할까 해요. 나는 미소를 지으며 따라쳤다. 우연이네요. 나도 화요일에 야근할 거예요. 그날 저녁 부모님은 6시 반쯤 아이들을 데려다 주셨고 아직 저녁을 못 드셨다기에 나는 아이들과 함께 김밥 천국에 들렀다. 예상대로 아이들은 어린이 돈가스 도시락을 골랐고 우린 조용히 식사를 마쳤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서연은 날카롭게 물었다. 어디 갔다 온 거야? 왜 연락 안 했어? 나는 짧게 받아쳤다. 당신도 언제 오는지 말 안 했잖아. 서로 날 선말이 오갔고 서연은 말없이 아이들을 끌어안았다. 그녀가 아이들을 재우는 동안 나는 책상 앞에 앉아 조용히 다음 단계를 준비했다. 검색을 통해 전화선을 통한 녹음 방식들을 살펴봤고 도청 장비 2개를 사기로 마음먹었다. 하나는 우리 집, 다른 하나는 현운에에 설치할 계획이었다. 지연과도 세부 계획을 조율해야 했다. 문득 서연이 그날 밤 샤워도 하지 않고 침대에 누운 게 떠올랐다. 물론 밖에서 씻고 왔을 수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았을 가능성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나는 속이 불편하다는 핑계를 대며 그녀의 손길을 피했고 잠은 따로 청했다. 다음 날 오후 비서 선희가 말했다. 지연 부장님께서 면담 요청하셨어요. 지연은 조용히 내 사무실로 들어왔다. 문을 닫고 다가오더니 말없이 내게 입을 맞췄다. 아쉽네요. 비서가 없었으면 책상 위에서 당신을 가졌을지도 몰라요. 나는 웃으며 말했다. 10분만 참아요. 선희는 곧 퇴근하니까. 지연은 장난스럽게 웃고는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 내게 건넸다. 비밀용 번호예요. 저장해뒀어요. 그녀는 내일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호텔 방은 점심시간 전에 그녀가 미리 잡아둘 것이고 나는 퇴근 후 자연스럽게 바 쪽을 통해 들어가면 된다고 했다. 모든 것이 계획적이고 철저했다. 나는 도청 장비도 그날 챙길 예정이라고 말했고 지연은 덤덤하게 말했다. 이미 우리 집 전화선엔 녹음기 설치해놨어요. 그때 선희가 인사하며 퇴근했다. 문이 닫히자 지연은 일어나 문을 잠그고 내게 다시 다가와 거친 입맞춤을 했다. 그녀는 내 귓가에 속삭였다. 이걸로 내일까지 버틸 수 있겠네요. 하지만 내일 밤은 정말 길고 뜨거울 거예요. 비타민 미리 챙겨두세요. 퇴근 후 나는 전자기기 매장에 들러 녹음기 2대와 추가 6대를 더 샀다. 그중 하나는 사무실 책상에 두고 녹음 내용을 따로 정리해둘 용도였다. 그 장치들이 훗날 이혼을 위한 결정적인 증거가 되어줄 것이다. 집에 도착했을 땐 서연이 이미 저녁을 준비하고 와인까지 꺼내두고 있었다. 그 모습은 평소보다 애정이 담겨 있었고 나는 잠시 당황했다. 그녀는 주말 내내 바람을 피우고도 지금 내 앞에서 애정을 표현하고 있었다. 그게 위선인지 아니면 진심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혹시 그녀는 욕망에 중독된 사람일까? 아니면 단지 내가 모를 뿐인 또 다른 진실이 있을까? 나는 그 답을 아직 알 수 없었지만 언젠가 모든 퍼즐이 맞춰질 날이 오리라 믿고 있었다. 저녁 식사 후 아이들이 TV 앞에 앉아 있을 때 서연이 다가와 조용히 속삭였다. 오늘 밤엔 어제 못한 걸 보충해야겠죠. 내가 가진 모든 걸 당신에게 줄게요. 그 말에 나는 속으로 비웃고 싶었다. 그럼 왜 현우랑 바람을 피운 거야?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지금은 말이 아닌 증거가 필요한 순간이었다. 서연이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동안 나는 지하실로 내려가 전화선을 확인하고 녹음 장비를 조용히 설치했다. 서연은 보통 내가 출근한 후 1시간쯤 뒤에 외출했는데 그 시간대에 현우와 통화하는 듯 했다. 물론 둘 다 휴대폰이 있으니 더 은밀한 방법으로 대화하고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내가 직접 들은 통화가 전화선에서 시작되었다는 확신은 있었다. 그날 밤 우린 무려 3번이나 관계를 가졌다. 평소보다 많은 횟수였지만 무엇보다도 그 안엔 서로를 향한 복잡한 감정이 얽혀 있었다.
평소엔 일주일에 서너 번 정도였고 보통은 한 번으로 충분했지만 그날 밤은 달랐다. 세 번째가 끝났을 무렵 서연이 조용히 말했다. 혹시 우리 또 아이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순간 머릿속에 경고등이 켜졌다. 그 말은 단순한 제안이 아니라 어딘가 섬뜩하게 느껴졌다. 현우와 관련된 어떤 복선을 암시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다. 나는 조심스레 화제를 바꿨다. 사실 정관 수술을 고민한 적 있어요. 당신이 피임약 없이도 안심할 수 있게 말이죠. 그러자 서연은 불쾌한 기색 없이 대답했다. 지훈이랑 예진이 결혼하고 아이 낳은 후부터 우린 제대로 여행도 못 가고 하고 싶은 것도 못 했잖아요. 아이들이 독립할 때까지 기다려야죠. 지금은 새로운 아이는 곤란해요. 그녀는 일과 가정의 현실적인 부담을 이야기했지만 내 머릿속엔 다른 질문이 맴돌고 있었다. 서연은 혹시 현우의 아이를 갖고 싶은 걸까? 아니면 지연을 견제하려는 감정이었을까? 혹은 단지 그저 나를 시험하는 말이었을까? 그 어떤 이유든 나는 더 이상 이 결혼을 유지할 수 없겠다는 생각에 가까워졌다. 그러다 더욱 끔찍한 의심이 떠올랐다. 지훈과 예진 정말 내 아이가 맞는 걸까? 기억 속 지연은 쌍둥이를 임신했고 건강한 두 딸 다은과 다빈을 낳았다. 2년 후 아들 준호까지 얻었다. 그 아이들이야말로 의심의 여지 없이 내 아이들이었다. 반면 서연과의 아이들은 이젠 확신할 수 없었다. 나는 지연에게 걱정을 털어놓았다. 당신이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서연에게 지금 현우 이야기를 꺼낼까요? 아니면 아이 얘기가 나오면 그때 말할까요? 지연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지금은 아니에요. 서연이 만약 임신을 했더라도 당신이 먼저 말하면 모든 걸 망칠 수 있어요. 나중에 그녀가 임신했다는 걸 알게 되면 그때 차분히 말해요. DNA 검사를 하자고. 당신이 정관 수술을 했다면 당연히 그녀는 당황할 거예요. 나는 걱정스럽게 말했다. 그런데 정관 수술을 하면 우리의 계획도 끝나는 거잖아요. 지연은 고개를 저었다. 그러니 내가 임신할 때까진 그 수술은 미뤄요. 그녀는 단호했고 나는 더는 반박하지 않았다. 며칠 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일부러 콘돔을 여러 개 샀다. 그날 밤 서연이 내게 다가왔고 나는 침착하게 콘돔을 꺼냈다. 왜 또 이래? 그녀가 묻자 나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더 이상 아이는 원하지 않으니까. 그녀는 어딘가 당황한 듯 했지만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그럼 벗을게요. 하지만 표정은 분명히 불편해 보였다. 그녀는 예전처럼 이 감촉을 싫어한다고 말했지만 이제 나는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도대체 언제부터 이런 감각을 싫어하게 된 걸까? 그리고 누구와 그 감각을 익혀온 걸까? 그 의문은 나를 DNA 검사로 향하게 만들었다. 지훈과 예진의 친자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했다. 그 순간 내 머릿속을 스친 단서 하나. 지연이 현우의 외도를 알게 된 건 콘돔 때문이었다. 나는 그날 결심했다. 살정제가 없다면 오늘은 콘돔을 쓸게요. 내일은 병원 예약도 해두죠. 다이어프램도 확인하고요. 지연은 조용히 말했다. 정관 수술은 아직 하지 말아요. 우리에겐 선택지가 남아 있어야 하니까요.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서랍 속에 콘돔을 다시 넣은 뒤 침대에 누웠다. 그날 밤 나는 어떤 잠도 오지 않았다. 진실이 너무 가까이 와 있었기 때문이다. 끝난 후 나는 화장실로 갔다. 화장실에서 돌아왔을 때 서연은 옆으로 누워 자고 있었다. 이제 지하실로 내려가 녹음기를 확인할 시간이 되었다. 몇 통의 별거 아닌 전화가 지나갔고 그리고 나서 여보, 안녕? 보고 싶었어? 당연히요. 알잖아요. 오늘 점심은 어때요? 네. 하지만 우리가 점심 회의는 곧 끝내야 할 것 같아요. 저렴한 곳을 찾지 않으면 말이에요. 이 모텔 방들은 내 가족 예산을 망치고 있어요. 더 이상 이렇게 계속 나가면 안 될 것 같아요. 고지면 나는 가족에게 먹을 것을 제공할 만큼의 돈도 없을 거고
그때는 그 이유를 알게 될 거예요. 무언가 방법을 찾아봐야겠어요. 수요일 저녁, 그날 카드 모임에서 그는 지연에게 음담패설을 내뱉었어요. 벌써 집에서 어떻게 빠져나갈지 계획은 다 세웠나요? 아직이지만 준비하고 있어요. 행운을 빌어요. 나는 점심시간 45분보다 당신에게 더 많은 것을 원해요. 저도요. 내 사랑. 내일 얘기할까요? 물론이에요. 잘 가요. 잘 가. 자기야. 서연이 현우에게 자신을 제공한 후 내가 서연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나는 거의 토할 뻔했지만 간신히 참을 수 있었어요. 내 불륜의 아내가 나를 배신할 뿐만 아니라 그 반값까지 내고 있다는 사실이 흥미로웠어요. 그래서 지연이 남편에게 전화를 받았을 때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했어요. 내가 지하실 계단을 올라가면서 확실히 알고 있었던 건 서연은 수요일 밤에 집을 떠날 수 없다는 거였어요. 화요일에 출근했을 때 나는 서랍에서 휴대폰을 꺼내 지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녀가 전화를 받자 나는 좋은 아침이라고 인사하며 녹음기를 휴대폰에 가까이 대고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그 소리를 들은 지연은 시간이 되면 이 자식은 내가 죽여버릴 거야 라고 말했어요. 응, 수요일에 대해서 말인데 어떻게 할 거야? 수요일엔 늦게 일할 것 같아. 그런데 서연은 내가 언제까지 일한다고 말할 때까지 알지 못할 거야. 그녀는 아이를 돌보려고 보모를 부를 시간이 부족해. 서연이 그 반값을 낸 거 들었어? 놀랍지 않아요. 현우는 항상 인색했거든요. 수요일에 늦게 일할 거면 내 카드 모임을 취소하고 우리가 만나자. 내일 전화할게. 모든 걸 정리할 거야. 수요일 아침, 서연이 물었다. 오늘 저녁에 계획 있어요? 아니. 왜요? 회사 친구들이랑 퇴근 후에 한잔하고 얘기 좀 하자고 하던데. 애들을 돌봐주지 않으면 안 되죠. 그건 걱정 안 해도 돼요. 나는 서연에게 키스를 하고 그렇게 출근했다. 마리엇 호텔에 들러 방을 예약하고 출근 후 지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서연은 5시에 일을 마치고 나는 4시 40분에 전화를 해서 말했다. 오늘은 일이 좀 늦게 끝날 것 같아요. 진 회장 계약에 문제가 생겨서 내일 아침 내내 해결해야 할 일이 있어요. 늦게 알려줘서 미안하지만 지금은 정말 떠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기다리지 마세요. 사랑해요. 잘 가요. 저녁에 나는 집에 돌아왔다. 서연이 이미 자고 있어서 다행이었다. 만약 그녀가 일어나서 원했으면 나는 감당할 수 있었을지 모르겠다. 그 다음 5주 동안 지연과 나는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2번씩 만났고 우리는 항상 미리 현우와 서연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았다. 5주째 되는 날 지연이 말했다. 축하해요, 아빠. 그럼 이제 당신 아이의 엄마와 섹스해 볼래요? 현우는 이걸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직 몰라요. 먼저 아이 아버지에게 얘기를 해야겠어요. 이제 현우에게 말할 수 있겠죠. 알죠. 내가 말했잖아요. 우리가 한 일 중 유일하게 안 한 게 주말에 같이 여행 가는 거였어요. 이제 우리는 임신을 축하할 필요가 있어요. 단 한 번만이라도 제대로 축하해야죠. 단, 그 둘이 우리 이야기를 다 맞춰서 정답을 맞추지 않게 해야 해요. 오늘 이 얘기를 꺼내다니 웃기네요. 현우는 부산에 가야 해요. 고향에 있는 아버지 유산 문제를 처리하려고요. 이번 주말에 친척들을 만나고 월요일엔 변호사와 만나기로 했대요. 만약 주말에 어떻게 빠져나갈지 알아낸다면 우리 아무도 의심하지 않게 어딘가로 떠날 수 있을 거예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휴대폰을 꺼내 전주에 살고 있는 형에게 전화를 걸었다. 형, 내가 아침에 출근하고 나서 우리 집으로 전화 좀 해줘. 주말에 가족 문제로 가야 한다고 서연에게 말해줘. 이후엔 내가 다시 전화해서 자세히 설명할게. 형은 알겠다고 하고 우리는 전화를 끊었다. 나는 지연에게 돌아서서 말했다. 우리가 할 일은 딱 하나 남았어요. 어디로 갈지 정해야죠. 다음 날 아침, 서연이 내 휴대폰으로 전화를 했다. 집을 떠난 지 5분도 안 됐을 때였다. 빨리 형민에게 전화해봐.
그가 급한 가족 일이 생겨서 당신이랑 얘기할 필요가 있다고 해요. 내가 전화할게요. 나는 출근해서 형에게 전화를 걸었다. 형에게 이렇게 말했다. 형, 민이가 신장 이식 수술이 필요해서 당신이 신장 기증을 해줄 수 있을지, 그리고 호환성 확인을 위해 오셔야 할지 궁금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요? 형은 상황을 들은 후 이렇게 말했어요. 언제든지 도움이 필요하면 내가 도와줄 수 있다고 했잖아요. 나는 그 말을 믿을 수 있었어요. 형은 아내의 불륜을 싫어하는 사람이었거든요. 형에게 전화가 끝난 후 나는 지연에게 전화를 걸어 모든 일이 잘 풀렸다고 말하고 우리가 주말에 떠나기로 했다고 알려주었어요. 130호를 예약했어요. 정말 잘 맞는 방이었죠. 좋은 생각이야. 그렇게 나는 생각했어요. 2시가 되어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나 양평에 가야 해요. 집에 가서 짐을 싸야 해요. 8시 비행기라서 최소 30분 일찍 체크인 해야 해요. 자기야, 미안하지만 이번엔 내 신장이 잘 맞지 않기를 바래요. 당신은 모든 부품을 다 갖고 있어야 해요. 그래야 우리가 나이가 들 때까지 함께 할 수 있으니까요. 젠장, 서연, 당신이 그렇게 말하니까 정말 나를 사랑하는 것 같네요. 이 일에 대해 의심하지 말아요. 조금도 의심하지 않아요. 당신이 뭔지 알게 된다면 좋겠어요. 라고 나는 속으로 생각하면서 전화를 끊었어요. 집에 돌아왔을 때 서연은 내가 돌아오기 전부터 그녀의 섹시한 의상을 입고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을 나를 유혹하는 의상이라 불렀다. 그녀는 나를 유혹하려는 듯한 눈빛을 보내며 말했어요. 떠나기 전에 나한테 잠깐 충전할 시간이 있어요? 비행기를 탈 필요가 없었으니 시간이 있었죠. 그럼 잠깐 시간을 내겠다고 말하며 나는 그녀의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섹스를 마친 후 서연은 침대에 누워 있었고 내가 옷을 입고 있을 때 그녀가 말했다. 전화에서 당신이 마치 내가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그냥 농담이야, 자기야. 난 당신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잘 알아. 네, 물론이지. 서연이가 현우랑 바람을 피울 때마다 그걸 보면 알 수 있어요. 내가 생각했죠. 나는 당신이 절대로 그 사랑에 의심하지 않길 바래요. 절대. 우리는 서로 다시 하자고 약속했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죠. 집에 돌아왔을 때 서연은 일을 갔고 나는 지하실로 내려가 녹음기를 확인했어요. 첫 번째로 금요일 아침에 형민이 전화했어요. 그녀가 전화를 끊은 지 몇 분 후 현우가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주말 동안 어떻게 빠져나갈지 계획 세웠어요? 당신과 며칠 쉬고 싶어요. 방해받지 않고. 아니요, 현우. 나는 아무런 계획도 떠오르지 않아요. 그리고 사실 나는 아무것도 떠올리고 싶지 않아요. 무슨 일 있어요? 왜요? 알죠.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잘못된 일이라는 걸 알겠어요. 그에게 모든 걸 말할 거예요. 이제 끝내자고. 서연, 너는 나랑 섹스를 하면서도 그런 말을 해? 1년 가까이 나랑 섹스를 해왔으면서도 말이야. 그렇다면 그가 그렇게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어? 첫째로, 나한테 말하는 걸 바로잡아야 해. 나는 너랑 섹스를 한 적 없어요. 너랑 잤지만 난 결코 너와 사랑을 나눈 적이 없어요. 헛소리야. 아니, 현우, 그건 헛소리가 아니에요. 나는 이 남자를 사랑해요. 그리고 그에게 내가 그를 사랑한다는 걸 매번 보여주려고 노력해요. 그렇게 그를 사랑한다면 왜 나랑 자고 있나요? 그것이 바로 이 흥분이죠. 불법적이고 금지된 일을 하는 짜릿함. 당신과 자고 난 후 집에 가서 밥과 섹스를 하는 게 나에게 큰 흥분을 주었어요. 그건 나에게 커다란 해소감을 줬죠. 그에게 몇 초간의 촉촉한 느낌이 흥분을 주었나요? 그렇다면 왜 계속하지 않아요? 나는 그에게 촉촉한 느낌을 준 적이 없어요. 밥과 사랑을 나눌 때 나는 항상 순수했어요. 헛소리야. 서연, 너는 모텔을 떠나기 전에 샤워를 한 적이 없잖아. 나는 출장 가방을 항상 준비해두고 있어요. 그 안에 샤워할 수 있는 모든 게 들어있죠. 아니요. 현우, 나는 우리가 들키기 전에 이 일을 끝낼 거예요. 밥을 사랑하고
그를 잃고 싶지 않아요. 당신이 나를 처음으로 취하게 만들었을 때는 좋았지만 그 이후에는 취하지 않았어요. 모든 건 내가 취했다는 느낌에 달려 있어요. 나는 너랑 자고 난 후 밥과 섹스를 하면서 흥분을 느꼈어요. 정신이 온전할 때 그 느낌이 어떤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너랑 두 번째로 했고, 그게 내가 계속했던 이유였죠. 우리는 1년 넘게 잘 버텼지만 우리가 들키면 내게 닥칠 위험을 감수할 만한 가치가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현우 씨, 즐거운 시간 보내고 집에 갈 때 전화하지 마세요. 잘 가요. 그 말을 생각하며 나는 필름을 꺼내 새로운 필름을 끼웠다. 짐을 풀고 나서 출근했다. 11시쯤 나는 지연에게 전화를 걸었고 그녀가 안녕이라고 하자 나는 보고 싶다고 말했다. 모든 게 괜찮아요? 당신은 섹시해요. 네. 이거 한번 들어봐요. 이게 금요일 전화 통화라면 이미 들었을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요? 그녀가 이제 머리를 쓰기 시작한 것 같아요. 자기가 당신을 잃을 수도 있다는 걸 깨달았다고 생각해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나는 이미 결정했어요. 아이들이 18살이 될 때까지 그녀와 함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바꿀 이유는 보이지 않아요. 그녀가 현우에게 한 말을 그대로 했으면 그녀는 더 쉽게 버틸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믿음은 이미 없어요. 서연이 현우랑 헤어진다고 해도 다시 만나지 않는다고 해도 어떻게 알죠? 그녀가 언젠가 또 그 스릴과 흥분을 그리워하며 새로운 남자와 바람을 피우지 않을지. 그녀에게 만약 현우랑 정말 끝냈다면 우리는 계속할 수 있을 거야. 하지만 두 번째 기회는 없어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안 돼요. 할 수 없어요. 이건 내가 내 전화에 녹음기가 있다는 걸 알리게 될 거예요. 그리고 말했잖아요. 믿음은 이미 없다고. 서연이 뭘 하고 있는지 알아볼 방법이 필요해요. 게다가 서연은 나를 잘 알아요. 내가 알면 그걸 당신에게 공유할 거라는 걸 이해하고 있어요. 그녀는 이걸 현우에게 말할 수 있고, 그럼 현우가 의심하게 될 거예요. 우리는 그걸 원하지 않아요. 이게 우리가 계속 이렇게 할 거라는 말씀이세요? 당신도 그 대화를 들었잖아요. 그들은 1년 넘게 잘 숨겨왔지만 우리는 겨우 몇 달 동안만 숨겨왔어요. 그들이 우리에게 1012개월을 더 줘야 해요. 그리고 물론 벌금과 이자도 있을 수 있어서 그 시간은 더 길어질 거예요. 나는 그걸 원해요. 지연과 나는 계속해서 일주일에 2번씩 만났고 그녀가 임신한 지 7개월까지 계속 만났어요. 지연은 계속하고 싶어 했지만 배가 너무 커져서 내가 그녀와 사랑을 나누면 상처를 줄까봐 할 수 없었어요. 그렇죠. 아이들을 돌봐야 해요. 초음파 검사 결과 지연은 쌍둥이를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 애들은 모두 제 아이였고 건강한 두 딸이었죠. 우리는 그 아이들에게 다은과 다빈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어요. 예상대로 현우는 아들을 간절히 원했어요. 그 기대를 비웃기라도 하듯 쌍둥이가 태어난 지 정확히 2년 후 지연은 다시 임신했고 이번에는 아들이었어요. 그 아이의 이름은 준호로 지었죠. 물론 그 아이 역시 제 아이였습니다. 우리는 지연의 8개월째까지 사랑을 나누었고 그 후로는 헤어졌어요. 우리는 둘 다 너무 오랫동안 숨겨왔고 만약 우리가 들킨다면 지연은 새 아이를 키워야 할 홀로 된 어머니가 될 거였어요. 우리는 그걸 원하지 않았어요. 지연이 마지막으로 말했던 대로 목표는 배신자에게 다른 사람의 아이를 키우게 만드는 복수였어요. 이걸 위해선 나는 그와 결혼을 유지해야 했어요. 현우는 승진을 해서 이사를 가야 했고 그 후로는 지연과 연락이 끊겼어요. 하지만 나는 종종 그녀를 생각하고 그리워했어요. 6년이 지난 지금 내가 아는 한 적어도 내 전화 도청을 통해 알게 된 바로는 서연은 다른 사람과 연락하지 않았어요. 반면에 서연과 현우는 1년 넘게 계속 그렇게 지내왔고 나는 그 사실을 전혀 몰랐어요. 서연은 아마도 이제 집 전화로 불법적인 통화를 하지 않겠죠. 하지만 나는 계속해서 그녀를 지켜보고 있고 아직까지 그녀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나타내는 아무런 징후도 보지 못했어요.
그녀는 나를 망가뜨리지 않으려는 듯 최선을 다해 모든 걸 다 줘요. 그리고 나는 아이들이 18살이 될 때 떠날 계획을 재고하고 있어요. 그때까지 지웃는 4년, 예짓는 5년이 남았어요. 나는 그냥 지켜보기로 했어요. 그리고 내 채널을 구독해요. 그럼 두 번째 바람이 피우지 않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다음 이야기를 들으세요. 이 이야기는 다음 이야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죠. 18세 미만이라면 다음 이야기는 절대 듣지 마세요. 여기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배신과 복수, 그리고 그 뒤에 숨은 아픔을 함께 경험했죠. 우리가 마주한 진실은 무겁고 누구도 쉽게 넘길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계속 저와 함께 해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